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록 공개를 통해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거래 속의 하락세로 출발했고 오후에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 지수는 낙폭을 줄였으나 막판 하락폭을 재차 확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 하락해 결국 15,000선을 붕괴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8%, 0.38%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하며 3거래일 연속 약세 마감했습니다. 향후 글로벌 유동성의 중요한 변수가 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았습니다.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경계지표 발표도 없었던 가운데 7월 정부 재정 수지가 예상 외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악재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증시는 0.97%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18%, 0.34%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대다수 위원들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출구 전략 시간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은 고용 등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경우 매월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를 연내 축소할 수 있다는 버냉키의 계획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출구 전략 시간표를 연내라고만 표현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채권 매입을 줄일지에 대한 세부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7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는 미국의 7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전달보다 6.5% 증가한 53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9년 말 이후 최대치입니다. 마켓워치는 모기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휴레패커드의 회계연도 3분기 순이익이 월가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휴레패커드의 3분기 조정 순이익이 86센트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전문가 예상치 86센트에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휴레패커드의 3분기 매출은 272억 3천만 달러로 이는 예상치 273억 달러에 다소 미달했습니다. 휴레패커드의 이번 회계연도 순이익은 3달러 53센트에서 3달러 57센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루피아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또다시 약세를 보이며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날 뭄바이 외환시장에서 루피가 달러당 64.045루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거래일에 비해 달러 대비 루피 가치가 1.3%나 하락한 것입니다. 이날 장중 달러 루피 환율은 달러당 64.55루피를 기록해 달러 대비 루피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양적 완화 축소 시기, 규모에 대한 힌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9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도 결국 불확실성으로 다시 남게 됐는데요. 다만 많은 위원들이 하반기 미국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연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데는 상당 부분 동의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정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 증시는 장중 등락폭을 크게 보이면서 변동폭을 크게 나타내다가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15,00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결국 엿새 연속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3대 지수 모두가 하락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에 마감됐었던 유럽 증시는 결국 경계감 속에서 3일째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요. 이슈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출발합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FOMC 위원들은 경제가 예상대로 회복되면 양적 완화 규모를 연내에 축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FOMC 의사록 얘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내렸는데 결국 다우지수는 15,000선 아래로 내려왔네요. 그렇습니다. 다우는 이틀 전에도 내렸는데요. 어제 그제는 이제 혼조세였는데 오늘 새벽에는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중요한 지표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는데요. 공개가 된 직후에 다우존스가 하락세에서 다소 반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폭을 지켜내지 못한 그런 하루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15,000선이 깨졌습니다. 14,897포인트, 0.7%가 내려왔고요. 나스닥 지수는 3,599포인트로 0.38%가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1,64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0.58%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유가도 1.2% 하락했고 금 가격도 0.2% 하락하는 등 이 FOMC 의사록 공개가 부정적 영향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의사록 공개가 나오기 전에 그 시간 전에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요. 역시 이제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좀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6,390포인트로 0.97%가 하락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0.18%가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40 지수도 0.34%가 내렸고요. 이탈리아의 MIB 지수도 0.72%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엊그제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그리스의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필요하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한 답신으로 올리렌 EU 경제 통합 담당 집행위원이 이를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언사가 나와서 독일이 얘기한 이런 언급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 증시를 지배한 것은 의사록 공개의 부정적 여파가 하루를 지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벽에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이다라는 점은 기정사실화 됐지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일까라는 부분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경제 지표의 추가적인 내용을 보고 이것이 이제 개선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연내에 양적 완화를 단행할 수 있다. 6월에 나왔던 이 문구에 대해서 7월에 다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록이 공개가 된 직후에 비판적인 언사들이 많이 시장에서 터져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다소 좀 무게감을 좀 떨어뜨린 내용이었고 연준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장은 테이퍼링 이른바 양적 완화 축소가 필요치 않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9월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다소 좀 반등 추세가 있었지만 장 막판에는 좀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당장이라는 문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을 보입니다. 이 당장은 7월에 FOMC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당장 출구 전략의 내용으로서 발표가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7월에 성명서는 이제 문자, 활자로 이제 그 통일된 내용이지만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많은 연준 의원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았느냐 이런 부분을 잘 살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했던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힌트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특히 또 우리가 FOMC 의사록 속에서 주목해봐야 할 대목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8월 초부터 그 지난주까지였나요? 네. 계속적으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그 연설이라든지 언론과의 인터뷰 이런 부분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현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미 파악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의 대다수 이 토론 내용이 이 7월 FOMC 의사록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현재 아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다음 달 초에 나올 그 실업률 수치와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의사록에서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어느 하나라도 연준이 예상하는 수치대로 나올 수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이를 충족할 경우에는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의사록에서 나온 내용 중에 그 두드러진 내용이요. 이 시카고 그 연방은행 총재인 찰스 에반스 룰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에반스 룰 중에 실업률이 6.5 이하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대강의 수치를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실업률 수치를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에는 연준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9월 6일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실업률이 많이 나쁘지만 않는다면 9월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9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달라진 변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에 한 가능성 50% 정도 네. 봤는데요. 이게 변동이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9월이었습니다. 3차 양적 완화가 단행이 됐을 때 당시 이제 미국에 태풍이 좀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9월 초에 나왔던 실업률 지표가 안 좋게 들어왔습니다. 이러자 9월에 FOMC 회의를 통해서 3차 양적 완화가 단행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3차 양적 완화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이를 이제 걷어들이는 입장입니다. 테이퍼링 입장인데요. 현재 그 지난달에 나왔던 7월 실업률 수치가 7.4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음 달 첫째 주 그 실업률 수치가 7.4로 나오거나 이 이하로 들어가고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가 19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9월에 FOMC 회의를 통해서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100억에서 2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50% 이상을 현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역시 이제 가장 근접한 경제 지표를 두고 이를 판단한 그 연준의 행보를 볼 때 다음 주 초에 나올 이 지표를 상당히 그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더 힘줘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난번 8월 첫째 주에 그 비둘기파의 수장격 노릇을 하는 시카고의 찰스 에반스 총재가 연말의 실업률 수치가 7.2에서 7.3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7.4니까요. 0.1%만 내려가도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가능성이 50% 이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버냉키 의장이 불참한다고 밝히면서 일단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오늘부터 개최가 됩니다. 어떤 점 주목해봐야 하는지 짚어볼 텐데요. 어제 김종수 한은 총재도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김중수 총재도 이제 그 발언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비중이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도 대거 그 중량감 있는 그 연사들이 불참을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 그다음에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 총재, 이 세 명의 연사들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연준의 스탠스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개막이 됐는데도 시장에서 아주 커다랗게 다뤄지지는 않았는데요. 22회 드라기 총재가 불참이 됐고 버냉키 의장은 뭐 미리부터 불참한다고 통보를 했고요.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도 바쁘다는 뭐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조연설은 1988년 이후부터 연준의 의장이 지속적으로 맡아왔는데요. 이게 이제 빠지면서 좀 무게감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조연설은 노스웨스턴 대학의 크리스 나무루시 교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잭슨홀 연설에서 그간 언론을 통해서 잘 살피지 못했던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연설이라든지 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잭슨홀 연설에서는 차기 연준 수장의 유력한 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로렌스 서머스도 참석이 불참이 돼 있어서 상당히 현재 시장에서의 비중은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 다뤄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개최되는 잭슨홀 회의도 한번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해서 매도했는데 선물을 대규모로 팔더라고요. 12,000기약 넘게 팔면서 코스피 1,860선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지수가 내려올 때는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어제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시장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부각이 됐던 거고요. 전일 오히려 이제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던 부분에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아시아 금융위기가 좀 전염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하락폭이 좀 상당히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지속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데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다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우리도 이제 간단하게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원지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무제한적인 달러를 이제 살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상당 부분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이제 인도네시아, 터키,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가 이제 공급이 됐고요. 이들 국가들은 달러 유동성에 의해서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을 좀 이루어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 자금이 일정 부분이 이제 회수가 된다라는 것들이 결국 이제 외환 위기라는 부분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이제 변동성 확대와 그리고 이제 파생 쪽을 이용한 일부 헤지펀드 한머니들의 어떤 이탈이 결국 이제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을 좀 뒤흔들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 영향권에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로서 예전에 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벌어지지 않을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
결국 간접적 영향권에 직접적 위기는 없다. 다만 이제 변동성 확대 구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일단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실 엄청난 양을 쏟아붓죠. 이제 하루에 선물 12,000 계약이라는 것은 거의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선물이 유동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4,200억 정도. 예전에 이제 뱅가드 물량이 움직일 때를 이용해서 이제 한머니들이 움직일 때 선물이 7,000 계약, 8,000 계약 정도 움직이면서 프로그램이 한 5,000억 정도를 따라 움직였다라고 일단 본다면,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기준을 봤을 때 어제의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은 상당히 이제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혼선을 줬던 하루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면서 전일 낙폭이 좀 커졌고요.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불안 심리가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공포감마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장중 낙폭이 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일 날 12시부터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전일 12시까지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5에서 6%니까 엄청난 하락폭을 이제 순간적으로 딱 하루라는 기간들, 그러니까 전일 이제 12시부터 이제 낙폭을 좀 축소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하루 동안 급락을 시켰던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어떤 투자 심리에 많이 휘둘리는 장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유 없는 투매, 그리고 어떤 맹목적인 어떤 투자 심리 위축,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흔들어 놨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이 장중 낙폭이 이렇게 커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쪽에서는 철강화학 정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철강화학 정유주들은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모습들인데, 결국 이제 미국 출구 전략과 동남아시아발 악재의 유독 낙폭이 확대됐던 원인들에 대해서 어제 여러 이제 전문 쪽에서 분석을 했지만 결국 뚜렷한 이유를 좀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명분으로는 아시아 지역이 석유하고 철강의 전체 수긴 수요가 32.5%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얘기는 시장의 불안 심리 확대가 결국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 위주로 먼저 매도가 나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시장에서 이제 조금 특징적이었던 부분들은 이제 남북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부각이 되죠. 이제 G20 정상회담이 이제 곧 이제 열리는데, 아마 여기서 러시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별도의 회담 일정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스틸, 그리고 동양철관, 그리고 스틸플라워, 이런 것들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전일 하락장에서도 좀 두각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가장 뜨거운 종목들이 이제 3D 프린터 관련주입니다. 3D 프린터라는 것은 미리 입력한 설계도를 3차원적으로 찍어내는 프린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간혹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조금 이슈가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 TPC라는 종목이 이제 3일 연속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3D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반응도 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 관련 종목으로 TPC, 맥스로벨, 로보스타, 화천기공, 화천기계, 이런 게 지금 같은 종목으로 좀 묶이는데, 노보스타 같은 경우가 이제 노봇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3D 관련주로 좀 묶이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 부분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어차피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 확대되는 국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보지만, 이제는 매도의 타이밍은 지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매도 자체보다는 저점에 근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점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도는 자제하신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단이 잡히는 상황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전일 대규모 파생 쪽에서 이제 대규모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들이 반복됐냐면 하루 매도하고 하루 매수하고 하루 매도하고 하루 매수하는 현상들이 과거에 좀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패턴이 다시 한번 사용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 파생 동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저점을 어디서 좀 잡을 거냐. 일단은 그 1850 정도 거래소를 일단 지지선으로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지선을 이탈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는 장중 낙폭이 확대됐다가 장중 낙폭이 좀 축소했기 때문에 저점을 일단 확인해가는 구간인데 전일 장중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 하락이 저지가 된다면 일단은 저점에 근접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저점이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다시금 비중 확대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둘르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지금 하단이 잡히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투매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저점에 매수하실 수 있는 준비를 갖고 장을 하루 이틀 정도 관망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는 매도를 자제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1850을 저점으로 보고 비중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성향을 종목별로 분석하고 수급 특징주까지 관심 종목으로 전략 세워드리는 순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5일 동안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들 관심을 뒀는지 아니면 관심 바뀌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순위에 올라와 있나요? 네, 우선은 외국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신한지주에 대한 매수세가 한 주 동안 좀 비교적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많이 판 종목 같은 경우에는 KT,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만도,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차, GS 쪽으로 매수세 그리고 삼성전자, LG화학, 롯데케미칼, 삼성 SDI, 현대제철 쪽으로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역시나 전체군단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시총 최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에 들어왔다라는 거 시장에 충격은 있었지만은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수급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에 대한 집중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에 힘입어갖고 조선업종 최근에 신조선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에 따라 갖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약간 횡보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저점 형성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GS에 대해서 기관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유업종으로는 분류가 되면서 사실은 최근에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GS 홈쇼핑이라든가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유통 관련된 종목 위주로 약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주회사 GS에 대한 관심도도 기관 중심으로 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화학철강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의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약간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GS 같은 경우에는 유통 관련된 업종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밖에 정유화학이라든가 철강 금속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매물에 대한 압박감도 커지고 있다는 거 지난 한 주간의 특징이지 않았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그리고 팔았는지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요 며칠 컸는데요.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들 샀습니까?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성강밴드 그리고 인터플렉스, 서울반도체, LMS,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CTC 바이오, 루멘스, 골프존, SM, 파트론 쪽으로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인터플렉스, 나노신소재, 서울반도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골프존 쪽으로 매수세, 그리고 성광밴드, 위메이드, 루멘스, YG엔터, CJ 오션핑 쪽으로 매도세 보이는데 LED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이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반도체 쪽으로는 매수세, 반면에 루멘스 쪽으로는 매도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LED 관련된 조명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서울반도체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바일 LED 관련된 기대감도 서울반도체 쪽으로 좀 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골프존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린 시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주주 블록들 이후에 기업에 대한 성장 평가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골프존의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체크 포인트로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적 호조세가 눈에 띄는 종목 위주로 역시나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 중소형주 접근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실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외국인과 기관, LED 관련주들 사이로 엇갈린 시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 가운데 서울반도체는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이었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지난 5일 동안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코스피, 코스닥 한꺼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 같은 경우는 먼저 코스피 현대상권 쪽으로, 그리고 KT 현대거사, 하나투어, 롯데쇼핑 쪽으로 매수세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게임빌, SM, SK 브로드밴드, GS홈쇼핑, CO쇼핑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남북경호 관련된 테마주 현대상선에 대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급락 이후에 재천 반등을 노리는 여행 관련된 하나투어 같은 종목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고, 개인들 역시나 문화 콘텐츠 그리고 게임 관련된 종목 위주로는 계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게임빌이라든가 SM 같은 종목군들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개인들의 러브콜이 계속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홈쇼핑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성장성 둔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우려감이 나오는 매물에 대한 압박감을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들 관련된 종목 쪽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투어 같은 종목 쪽으로는 꾸준히 매수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본 화산재와 관련된 우려가 분명히 주가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9월달 추석 상당히 긴 연휴로 앞두고 다시 한번 2차 성수기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입국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자 하지만은 SM에서 게임비 같은 종목군들 지금 시점 크게 시세 분출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 관련된 종목 쪽으로는 약간은 리스크 관리 병행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는 괜찮겠지만 SM이나 게임빌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자제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관심을 뒀던 거래소 종목 그리고 코스닥 종목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심규환 대표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전 관심 종목은 KG 이니시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7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결제 관련된 종목 위주로 상승세가 먼저 나온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그 뒤 후발 주자가 KG 이니시스가 다시 한번 긴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재차적으로 박스권 상당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장도 큰 폭의 양봉 형태로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그리고 8월 중하순부터 매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 종목 역시나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시장과 그리고 중국의 모바일 결제 관련된 시장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장 종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1,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째 약간 조정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가격대쯤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22,500원대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인 수급 개선에 따라 갖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시장이 불안감이 커질수록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업종과 테마 쪽으로 매개세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중심에는 KG 이니시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어려운 장 대응 전략 세워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그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인도 루피아 가치 급락이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또다시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위기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글로벌 증시의 우려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 바로 인도 문제 다뤄주시면서 김동섭 이사님께서 인도 문제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셨었어요.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도 마찬가지 의견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 인도 우려는 너무 과하다라고 예. 봅니다. 폴 크루그먼 같은 경우에도 인도의 위기가 뭐 금융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지표를 본 게 뭐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대외 외채가 20%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단기 부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장이 어려웠지만 지금 인도라든가 아시아 금융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루피아의 어떤 절하가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실제로 양적 완화를 미국에서 진행하면서 많은 자금이 인도라든가 아시아로 들어가면서 통화를 강세로 이끌었다가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로도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그 시장에서는 그 인도가 IMF에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단 그 달러 보유고가 2,800억 불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달러가 없을 때 가죠. IMF에 손을 벌리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나라에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외환 보유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인데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또 금도 상당히 좀 가지고 있고요. 물론 경상적자가 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은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루피아 약세로 인해서 오히려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특히 인도의 문제는 경상적자가 난 것은 유로존의 문제가 아주 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의 수출품은 유로존에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로존이 지금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라면 인도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루피아에 대한 부분을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루피아가 어저께 장중한 때 65.101까지 갔었어요. 물론 지금 일본계 증권사에서 뭐 74까지도 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루피아는 조만간 강세로 전환할 거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일단 기술적 부분에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은 지금 캔들, 이평선으로 보신 분 입장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면, 요 고점이 연결선 부분에 거의 다 약간 오버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지만, 윗골이 맞고 밀리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상으로 목표치를 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인데 이 연장선까지 거의 와 있는데요. 이 파동은 왜냐하면 이렇게 파동을 주다가 눌렸을 때 되돌림이 이 연장선까지 줬다가 다시 밀려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밀렸다가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되면 이제 이 연장선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루피아가 더 이상의 약세로 가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 얘기는 결국 인도의 위기가 지금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들이 이제 이 실현 구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인도가 안정권에 들어선다면 아시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물론 미국의 양적 축소 가능성이 이제 FOMC 의사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FOMC 의사로 결과도 실제로는 그 양적 축소 연내 진행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표가 완전하게 원하는 만큼 호전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봤을 때 인도가 안정권이 들어가면 아시아권도 안정권으로 가는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인도 문제 패닉처럼 느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럴 필요 전혀 없다 말씀해 주시면서 루피아도 조만간 강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김동섭 이사님 전혀 문제 없다 의견 반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해 볼까요? Round 2. Ready, go! 올해 중국 경제가 당국의 목표인 성장률 7.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앞서도 다뤘지만 이렇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취약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경제 성장률 3%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시장에 상당히 충격적인 그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7.5%가 이제 중국에서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믿지 않는 경우가 생겼죠. 저도 사실은 7%는 벌써 깨졌다. 그렇지만 이것을 깨졌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시진핑이나 르커창의 경제정책의 실패 우려가 시장에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베이에서 52명의 어떤 경제 전망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7.5%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7%가 실제로는 깨졌기 때문에 아마 미니 경기 부양을 상당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여지는 경기 부양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미니 경기 부양이 2008년도보다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경기 부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금리 자유라든가 예금 자유라든가 또 지준율이라든가 금리까지만 더 한 번 더 내려주면 아주 좋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7.5%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 중국에서 나오는 7.5%는 가짜일 확률은 거의 맞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 전문가들이 목표치 7.5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실제로 중국의 그 어떤 기술적 분석을 일봉으로 봐도요. 지금 상승이 아직 가능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중국에 대한 모습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미니 경기 부양이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요 지점 2,400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아마도 7.5%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5%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 문제 없다 보시면서 중국 상해 증시도 2,400까지 가는 거 문제 없다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Round 3. Ready, go!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소비세 인상이 경제를 위협한다면 지체 않고 추가 부양책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비세 인상, 일단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요한 조치인데 그동안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냐, 양날의 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경제 위협하면 부양책이라도 쓰겠다. 다시 한번 소비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소비세 인상 가능할까요?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부자 증세도 어려운 판국에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지금 5%를 내년에 3%를 올려서 8%로 또 그의 이듬해에 또 2% 올려서 10%까지 맞추겠다. 그러는데
그 전 세계 립서비스의 대가가 두 명이 있죠. 네. 거기에 벤 버네키가 있고 마리오 드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하면 구로다인데 구로다가 더 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경기 부양은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재정 건전성이 정부 부채 비율이 240%가 GDP 대비로 240%가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소비세 인상과 디플레이션 탈피가 양립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비세가 인상이 된다라는 것은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2%로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디플레이션 탈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된 의견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소비세로 인상으로 해서 일본 장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경기 부양은 제가 봤을 땐 립 서비스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그 엔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 돌파 시도가 성공한다 그러면 상당한 한 100불, 100엔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여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승 가능성이 좀 제한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이 일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100엔보다는 이 하단선인 91엔대가 더 먼저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립 서비스에 의해서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일본은 원자력 발전이 문제가 되면서 계속해서 어떤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사실 더 큰 상황이라서 엔화 약세가 결코 좋지만 않다는 것을 아마 이들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추가로 엔화 약세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제 위협하면 소비세 인상으로 경제가 위협받게 된다면 부양책이라도 쓰겠다 구로다 총재가 밝혔는데요. 일단 상처가 나면 약이라도 바르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를 약조차 없는데 부양책도 쓰지 못할 상황인데 말이 되겠느냐. 소비세 인상 결국 일본 경기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게 이사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 동향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김동섭의 일당백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